오페라 렉처 콘서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오늘 많이 따뜻했죠. 아직 봄이 완전히 온 게 아닌데도 땀이 좀 나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병 교수님이랑 또 우리 김옥종 대표님 그 전에도 쭉 오셨는데 첫 번째 강연은 베르디의 라트라비아타를 가지고 도덕과 순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소위 노마드, 또 보헤미안, 낭만성, 또 이야기들의 공시성, 통시성 이런 거를 가지고 강연을 드렸습니다. 오늘 강연은 강연이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죠. 오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에 하나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레노제리. 참 오늘 이 강연 그 촬영해 주시는 우리 임예진님 감사하고요. 노체란 말은 그 메리지입니다. 결혼이에요. 결혼이란 말에 이탈리아하고 그 누구의 피가로라는 인물의 결혼이란 의미죠. 피가로가 중요할지 결혼이 중요할지 이야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혁명이다 이렇게 부제를 달아봤는데요. 이거랑 비슷한 말 있죠. 한번 퀴즈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결혼은 뭐다? 결혼은 혁명이다라는 말은 제가 처음 지어낸 것 같고요. 흔하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결혼은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결혼은 혁명이다라고 부제를 정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이 오페라의 서곡, 한 200여 년 동안 오페라는 항상 서곡으로 시작을 해요. 서곡이 있는 이유는 요즘에도 사실 그 문제는 마찬가지인데요. 음악회가 오페라 공연을 시작하려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죠.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본 공연에 들어가기 전에 벌어줘야 될 이유도 있고, 서곡 자체가 그 작품 전체를 관료하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서곡을 통해서도 이 작품이 어떻게 흘러갈지 음악적인 예감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서곡이라는 걸 만듭니다. 서곡을 하고 이제 오페라가 시작이 되는데 서곡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 표현이 있어요. 프렐류드란 말도 있지만 이걸 보고 심포니라고 불렀습니다. 이 오페라의 심포니가 발전한 게 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고전 시기의 교향곡으로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심포니란 말 자체가 대단히 변증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모티브가 있고 거기에 반하는 모티브가 있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신테지하는 총합으로 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는 자연분 변증법이라 하죠. 실제로 우리가 겪는 모든 사건들이 사람의 이 세상 속의 모든 사태와 사건들이 사실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음악이 똑같이 그와 같은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곡에서 모차르트는 처음에 이렇게 작게 합니다. 제가 이 곡을 한 300번 이상을 지휘를 했는데 이 서곡만 따로 본다면요. 이 요거를 교향단 단원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매번 제가 오케스트라 리허설 할 때 요청하는 게 제발 이거를 좀 흐리멍텅하게 해달라. 그냥 별로 리듬이 중요하게 부각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이유는 이게 수근거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작기 치기가 되게 어려워요. 작기. 시작되죠. 이 서곡은 아마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유학 가기 전에
80년대 말에 오뚜기 마요네즈 CF 음악으로 나왔죠. 그 뒤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광고 음악으로도 이 음악이 쓰여요. 그러니까 방금 들으신 게 아주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수근거림과 팔. 이 두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서곡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식의 정의예요. 혁명이란 게 뭐냐? 왜 혁명을 얘기할까요? 이게 1759년, 40년 요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시기죠? 퀴즈 드릴까요? 바로 프랑스 대혁명의 시기거든요. 물론 프랑스 대혁명은 그 혁명의 정신, 소위 이제 시민혁명이라는 거, 부르주아 혁명이라고 하죠. 이거는 프랑스인들이 먼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몽테스크의 이런 사회 사상가, 운동가, 정치가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영국에서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불과 그 세계사 현적을 보면은 3년도 안 걸리죠. 프랑스에도 똑같이. 자, 이 혁명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흥 상공업자들이 시민 계급으로 떠오르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혁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왕정이죠. 봉건제입니다. 봉건제와 시민 계급이 맞부딪히면서 일어나는 혁명이죠. 그런데 이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그 몽테스퀴에 같은 프랑스의 이제 위대한 정치가 사상가의 한 3년 후배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피에르 아거스틴 보마르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희곡을 씁니다. 희곡을 쓰는데 첫 번째 일부, 그러니까 굉장히 대작이에요. 일부는 세비야의 이발사. 이 이발사의 주인공이 피가로입니다. 이 피가로라는 인물을 가지고 또 엮어나간 게 피가로의 결혼이에요. 그 다음에 피가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케로비노라는 인물이 중심이 돼서 풀려나가는 얘기가 죄 있는 어머니라는 작품의 3부작입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하기 100년 전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600년대죠. 17세기죠. 17세기 얘기인데 여전히 봉건 영주가 있고 한 그 시대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드릴까요? 피가로라는 이름은 실제 이거 자꾸 누르네. 인물일까요? 이 답을 말씀드렸네. 유럽 사람들 이름 중에 성이나 이름이 피가로인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다라고 해야 되죠. 이건 지어낸 이름이에요. 그 라틴어 어원을 찾아보면은 팍토툼이라고 해서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이일저일을 해결하는 그거를 프랑스식의 라틴어로 읽어놓은 게 피가로이죠. 그 이름을 쓰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고요. 오늘 강연은 절대로 제가 무슨 그 야한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갈 수 없는 부분 바로 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결혼이란 건 뭡니까? 첫 번째로 인격의 결합, 가문의 결합, 여러 가지 의미의 결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적인 결합입니다. 근데 결혼을 얘기하면서 성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죠.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은 자, 제가 그 다음 곡을 좀 들려드릴게요. 이 곡은 서곡이 끝나고 처음 바로 이어지는 오페라의 첫 장면에 나오는 음악인데 피가로하고
수잔나가 결혼식을 앞둔 하루 전날의 아침입니다. 스페인 그 안달루시아 지방에 17세기에 아구아스 프레스카스라는 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페니쉬로 아구아스 프레스카스 하면은 물 좋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리고 거기 안달루시아까지는 실제 지명인데 아구아스 프레스카스라는 지명은 없어요. 지어낸 거죠. 거기에 백작이 영주입니다. 그 성에. 영주인데 이 아주 재밌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읽어보시면은 초야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il diritto feudale, 이게 feudalism의 법이다, 봉건제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는 ius prime noctis라고 해서 초야권, 첫날 밤에 대한 권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금방 연상하시겠죠. 무슨 얘기냐면 그 영주가 성에 있는 모든 남녀의 결혼식에 신부를 첫날 밤을 본인이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 나오죠. 몇 년 전에 우리 그 미드 보면은 아주 인기 끌었던 게 The Game of Thrones, 그 왕자의 게임이란 그 아주 유명했죠.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 보면 어느 대충 배경은 영국인데 어느 가공의 공간에 온통 그 영주 하나하고 그 사람과 그 영주와 마을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있는 동네가 나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미국인들의 생각이란 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965년도 그 무렵에 아주 특이한 영화가 나와요. 앤서니 퀸이라는 배우 아시죠? 이 사람 얼굴이 보면은 서양인 같기도 하고 인도 사람 같기도 하고 또 동양적인 얼굴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에스키모로 나옵니다. 뭐 어떤 걸 다룬 영화냐면요. 에스키모인들은 추운 겨울날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자신의 부인을 대접했다 그래요. 추우니까 그렇겠죠. 아마 그 영화 이름이 The Savage Innocent인가라는 영화거든요. 그 에스키모인들 그 이야기조차 에스키모인들한테 제가 물어본 적은 없으나 그 영화에 등장한 이 얘기 말고는 자신의 아내를 남에게 선물로 주는 남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야말로 개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는 없는 얘기예요. 초약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여기서 고대 로마라는 건 그 기준이 애매하나 속주들을 지배하는 총독들이 로마가 한 기원 후 4세기, 5세기 경에는 전 세계 식민지 속주가 콜로니라고 부르죠. 속주가 72기나 됐으니까요. 이게 그 중에 이제 몇몇 호색하는 총독들이 이런 법을 하려다가 로마 황제가 못하게 했고 11세기 경에도 봉건 영주들이 이 법을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다가 교황청에서 못하게 했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망합니다. 어떤 남자도 참지 않아요. 어느 계층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 만들어진 법치사회, 그 다음에 데모크라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모크라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보다 더 긴 시간이 봉건제였어요. 그 전보다 봉건제 시대보다 더 긴 시간이 절대왕정이었단 말이죠. 왕이 그렇게 통치를 했다면은, 봉건 영주들이 그렇게 통치를 했다면은 역사는 이어지지 못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은
이 초약권을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돼요. 얘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들으셨던 곡 보면은 다시 들어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말은 이탈리아로 친que. 친que란 말은 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치 이럽니다. 이건 10. 뭘 하고 있냐면은 이제 신방에 들어올 가구를 짜느라고 피가로가 치수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잔나, 신부인 수잔나는 결혼식에 쓸 모자를 손질하면서 이 모자 어때요? 라고 묻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에요. 자연 상태, 이 사진은 작품과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연히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다 보니까 이 장면하고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이란 개념을 막 끄집어내서 몰두해서 보지 않았을 때 남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남자는 남자답게 일에 몰두하고 있고 여자는 나 어때요? 예쁘죠? 이렇게 봐달라는 상냥한 모습이 있고 첫 곡 이중창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잔나, 즉 신부 수잔나가 이 방이 우리들의 신방이 왜 그렇게 백작의 방하고 가까운 줄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피가로는 아야 뭐 백장님이 부르시면 내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가 보지. 수잔나는 얘기합니다. 당신만 가까워 나도 가까운데 하면서 백작이 계속 본인에게 신부에게 수잔나에게 치근거리며 한간에는 이 초약권을 발동하려고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은 그 누구라도 감독 스스로도 얘기를 하다시피 은폐된 계급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관객은 오히려 은폐되지 않고 탈은폐된 계급을 보고 있죠. 보면은 생활 수준에 따라 일에 따라 최지하층에서부터 칸칸이 올라가고 있죠. 수직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막상 그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은 본인이 주인인지 종인지 구분 안 해요. 자, 계급이란 건 언제 느껴지는 거냐면은 옛날에 대가님 댁에 종이 수십 명 있었는데 하인들이 노비 문서도 갖고 있었으나 옛날 대가님들이 또 마님들이 종을 맨날 때립니까?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뭐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양반은 그 집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또 크고 작은 부엌 살림과 각종 행사, 제사를 하기 위해서 마님은 하실 일이 많아요. 근데 하인은 그런 걸로부터 자유스러워요. 아침에 정해진 일만 저녁까지 하다 쉬면 되는 거예요. 딱히 너는 종이다.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령받고 천시당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양반제가 유지되지 못하죠. 그런데 계급은 언제 드러나냐면은 그런데 갑자기 대감님이 갑자기 세교육이 발동해서
예쁜 하인의 딸을 오늘 밤 내 방에 들이거라 했을 때 그때 아 내가 종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보마르쉐가 왜 천재냐면요. 저거 사진 배열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보마르쉐인데 도대체 계급이란 거를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혁명이란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시민 계급이 왕정을 타파하고 뭐 루이 16세 단두대에 보내서 목을 잘라서 죽인 게 혁명의 결말 아닙니까? 굉장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혈투를 벌려서 진행됐던 게 혁명인데 계급이 어디에 존재하냐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지난한 과정에 성이라는 용제 한 방울을 떨어뜨려 복잡 다단한 계급이라는 용매를 녹여낸다. 이렇지 않으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종인 피가로는 수잔나의 말을 듣고 화가 납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남성분들 몇 분 계신데 화 안 나겠어요? 화나지? 그래서 노래를 이 소리는 뿔피리 소리예요. 멀리서 들려오는 뿔피리 소리를 내면서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냥을 나간 백작이죠. 귀족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으세요? 잘 모르겠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뭘까요? 그 다음에 분노가 폭발하는 겁니다. 비꼬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피가로는 1편 세비야의 발사에는 이 백작을 본인이 매치메이킹을 해서 중매쟁이를 해서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그 둘은 친구처럼 지냈어요. 근데 자신의 신부를 넘본다. 초약권을 발동하려고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단호해집니다. 이렇게 설명 들으시면 오페라 또는 음악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뭐 드뷔시라든가 포레 또 뭐 베토벤, 모차르트의 다른 곡들 어떤 곡들은 관념 자체를 다루고 있는 곡들이 많아요. 의지 자체. 그래서 일일이 명제가 붙지 않아요. 근데 오페라의 음악들은 반드시 언어 종속적입니다. 가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무언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로는 이제 분노해서 본인이 혁명의 총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귀족 타도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부르죠. 이게 뭐 같으세요? 얼레리 꼴레리 이거는 이탈리아어로 붙어 있어도
조롱하는 거예요. 다시 계속 들어볼까요? 분노들이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분노들이 막 끌어올랐다가 결의를 했다가 조롱했다가 사람의 감정이란 게 한 단어 아니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스트리아 황실의 군대 행진곡입니다. 실제로 존재했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의 신부를 뺏기게 생긴 그 신랑의 분노가 그 왕정 전체에 대한 타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오페라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안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페라에 관한 뭐 책을 쓰고 강연을 하실 때 뭐 그분들을 제가 뭐 폄훼하는 게 아니고 몇 년도에 만들어졌고 뭐가 있고 이 곡은 누가 잘 불렀고 약간 저는 그게 관광 가이드 책자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럽인들이 오스트리아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제일 먼저 뭐 폭격이 뭐해서 그건 런던도 마찬가지고 파리도 마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베를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폐허가 되어버렸죠.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잖아요. 백사진들. 그들이 제일 먼저 지었던 것은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 지금은 오히려 그 오페라하우스가 되게 작아져 버렸죠. 왜냐하면 도시가 확대됐으니까.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 도시 규모만 봐도 오페라하우스가 있던 건 정말 센터 오브 센터고 그 규모가 오페라 하우스의 건물의 규모가 가장 큰 건물에 해당되죠.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오페라를 통해서 위로받고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페라가 우리나라에 유입돼서 잘 모르는 언어로 들려져야 되고 우리 판소리하고는 다르게 새로운 발성법으로 들려야 되고 이게 이제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평생 오페라를 해왔지만 프랑스 사람들을요. 어지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이탈리아를 대부분 하던가 알아들어요. 스위스나 벨지 이런 데 사람들은 거의 한 4개 국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살아요. 그 발음을 못 알아듣더라도 글씨를 보면 무슨 의미인지를 해독해요. 그들은. 이게 공통의 어떤 문화적 토양이 있죠.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오페라 어려운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이런 식으로 풀이를 드리는 이유는 좀 더 보편적이고 근대를 거쳐 현대 우리 현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음악 자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결혼이라는 단어가 작품의 제목 속에 등장합니다. 자, 결혼이란 게 뭐냐라는 얘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결혼의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페라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정리. 남과 여는 원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 할 일하고 여자는 여자 할 일하고, 건강한 성이 결합합니다. 그런데 바로 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작동하면, 자, 초약 권의 권이 무슨 뜻입니까? 권력이죠. 권력이 개입되면은 성은 순식간에 억압기제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 피가로하고 수잔나는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내일 결혼식해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첫날 밤을 신랑하고 자지 못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이 성의 억압기제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미셸 푸코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의 억압이라는 건 실제로 없었다. 어느 남성이 여성을 그렇게 막 억압하고 살았습니까? 심지어 모계 사회도 존재했었는데. 여성이 누굽니까? 어머니고 여동생이고 사랑하는 여인인데 인간의 본성 자체가 억압하지 않아요. 여성의 성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근데 억압한다고 얘기를 하는 건 권력이에요. 권력은 항상 성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의 사랑의 대상인 남성이 분노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종으로 살게 했다는 것이 미셸 푸코의 얘기입니다. 그 모습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아요? 한번 최근의 얘기도 보면은 비슷하죠. 자, 좀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1979년도에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미국의 피터 셰퍼가 아마데우스라는 연극을 발표했어요. 1979년일 겁니다. 아마데우스가. 근데 그 1985년에는 그 유명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쓴 그 사람은 거의 그 문학자의 지경을 넘어 철학자라고 봐야 되죠. 밀란 쿤데라의 제자인 밀러스 포만이 영화를 만들어요. 피터 셰퍼의. 거기다 보면은 모차르트가 이 대단히 호색한으로 나와요. 영화에 보면 계속 그래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쉽게 고조 할아버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세요? 현지님? 모르죠?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고조 할머니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근데 모차르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누가 알아요? 근데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요. 살리에리가 시위를 해서 독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살리에리는 실제로 그거는 어록에 남아있는데 그 모차르트를 보면서 나는 저런 천재를 처음 본다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살리에리에 두고 이 패기만만한 모차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리에리한테 나는 당신처럼 게으른 음악가는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모차르트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요. 많은 분들이 모차르트를 잘못 이해하세요. 모차르트는 11살에 바스티인과 바스티나는 오페라를 씁니다. 그 다음에 1년을 더 살았는지 덜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묘비에 가면은 35회를 살았다 그럽니다. 11살 나이에 오페라를 써가지고 그가 35세에 마술피리를 쓰고 2달 뒤에 죽을 때까지 총 25개의 오페라를 썼어요. 그러면요, 그 외에도 42개의 교향곡을 쓰고 여러 관현악과 합치면 무려 1,500곡이 넘어갑니다. 자,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악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키보드 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필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작곡가들이 얼마나 부자라고 막 도제들 시켜서 대필하게 하고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쓴 겁니다. 그 많은 작품을 쓰는데 들어간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호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들은 만들어져요. 어쩌면 이런 천재를 본 적이 없다네. 또는 당시처럼 게으른 음악가는 나는 처음 봅니다. 이 얘기도 만들어질 수 있죠. 오락에 쓰여 있어도 모든 쓰여 있는 것들에 우리는 노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푸시킨 같은 그분도 철학자에 가까운 대문호가 모차르트와 살리에라는 연극도 만들었어요. 거기도 보면은 아마 그 연극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살리에리 증후군, 살리에리 신드롬이란 말이 2인자 증후군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제 소견에는 저는 이게 사실 검증된 사실은 아닐 수도 있으나 제 나름의 충분히 추측 가능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 상상의 범주 안에서는 이건 역시 개뻥인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담론, 그 담론들도 다양성이 있는 건데 한 가지 담론에 매몰된 우리 지성의 단순함 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역사주의의 오류 이런 것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 얘기는 한 곡도 듣고 자, 이 곡도 많이 들어보신 걸 겁니다. 이 곡은 케루비노의 아리아라고 합니다. 케루비노는 소년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유로피안의 이름 중에 케로비노라는 이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미인 거죠. 마치 마당만 쓰는 존재다 해서 마당새라는 이름이 존재하지만 이름이 마당새 이 사람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 케로비노는 또 지은 이름이고, 케루빔, 지금 이거 예쁘라고 놓은 거 아니고요. 가끔은 이 아기 천사의 모습을 사람들은 예쁘라고 놓죠. 근데 유럽의 집에 가면은 이거가 그렇게 맹목적인 장식으로 놓는 사람 드물어요. 왜냐하면 말 뜻을 알기 때문에. 케루비노는 케루빔이란 말에서 나와요. 아기 천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설화, 크리스천 미솔로지에 어릴 때 죽어서 하늘에 간 아이들은 우리나라도 그런 설화 있잖아요. 천당에 가서 아기 천사가 된다. 왜 아기 천사냐면 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기에서 사용됐던 미카엘, 또 라파엘, 우리엘 이런 천사들의 이름은 다 남성형이죠. 케루빔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거죠.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그 다음 곡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 백작이 그렇게 이제 실제로는 하녀인, 계급상 하녀인 수잔나를 그렇게 탐하고 있는데, 그 백작의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은 그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모르면 여자가 아니죠. 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남자 하는 짓이 허영 범위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화를 어디다가 표출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여기서 네 옥타브를 건너갑니다. 어떤 느낌이세요? 땅에서 하늘로 솟구치는 거죠. 우리나라도 천신, 상제 이런 것처럼 신의 존재는 항상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양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 백작 부인의 분노와 원망과 한탄은 하늘로 솟구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만나야 됩니까? 자, 요 선율은 이 오페라 속에서는 백작 부인이 어디로 갔을까? 나의 좋았던 시절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죠. 노베소노 이베이 모멘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은 이 선율은 모차르트의 너무너무 유명한 대관식 미사에 나오는 하필이면 선율도 아뉴스 데이 신의 어린 양에 나오는 선율이에요. 굉장히 종교적이죠. 게다가 이 분노를 풀 방법이 이거는 남녀의 차별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도 이럴 수 있어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도 없는데. 그리고 마음속에 간음의 형태로만 남아있지 어떤 액션을 한 것도 아닌데 속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런 구절을 가져요. 중간에 있는 이 한마디는 뭐냐면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답을 주세요. 그래. 달래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클래식 음악이지만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것 같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개뽕에 속아 넘어가시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 크리스천리티로 뭐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권력이 이용했던 건 성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용한 거거든요. 자, 이 아리아를 불러요. 그리고서는 수정나,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둘이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모녀모월모시에 달도 밝지 않은 어느 날 집 정원으로 그럼 너가 수정나비가 내 남편을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너로 변장을 하고 나가서 내 옷을 입고 가서 남편의 뒷덜미를 확 쥐어버릴게. 라는 공모를 해요. 둘 다 공동의 목표가 있죠. 둘 다 남편을 지켜야 돼요. 수잔나는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되고 남편에 대한 그 다음에 백작 부인은 남편을 지켜야 되고 이게 이해가 같아져요. 자, 보마르쉐가 천재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연히 기도하는 거 크리스천리티로 분쟁은 해소되지 않는다예요. 같은 목표를 가져야 계급성이 용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장면에 둘이 듀엣을 부릅니다. 이 가사는 단순해요. 자, 이 편지를 전해주렴. 바람결에 실어서 편지를 직접 전하라고도 안 해요. 들리게 하라. 그냥 소문으로. 그 다음에 달조차 어두운 밤에 정원으로 나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 이중창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써지지 않는 편지이죠. 재밌는 내용이죠. 이 이중창은 너무 유명해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보면은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강연자가 자료 부족이어서. 톰 행스는 아니고 꽤 유명한 사람인데 억울하게 쇼생크라는 교도소에 왔다가 아무리 본인을 스스로 구명해도 안 되니까 그리고 종신형이고 그러니까 탈출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사서 도서관 아주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시간을 얻게 되죠. 교도소에 이제 죄수들이 노역을 할 때 잠시 쉬는 시간에 음악을 틀어줄 수 있는 그때 음악을 틀어줍니다. 바로 이 곡을 틀어줍니다. 이 음악이 그 영화에 사용된 건 그렇게 해서 사람을 탈출시킨다 이런 거대한 의미로 확대시킬 수는 없어요. 단지 그 장면이 말하고 있는 건 담장을 넘어 또는 땅굴을 파서 가는 탈출이 아니라 영혼의 탈출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은 산들바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하던 사람들이 탈출 개요라고 또 밤에 옆방에 제사를 못 살게 굴려는 음모를 갖고 있던 사람들, 내일 자살할까 모레 자살할까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 음악을 듣고 멈춰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느낍니다. 두 사람의 수잔나와 백작 부인의 아리아, 술라 아리아라고 하죠. On the air, 바람에 실어. 똑같은 게 두 번 나오죠. 똑같은 소리를 한 번은 백작 부인이 부르고 한 번은 수잔나가 부르니까요. 계속 그 모양이에요.
많이 들어보신 노래인가요? 네. 자, 이 느낌이 산들바람이죠. 바람이 부는 것 같잖아요. 저도 교인이거든요. 3대째 크리스천이고 한데,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원망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쁘세요. 안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뭘 듣고 도와주는 그런 해결사가 아니에요. 답은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명상과 비슷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한테서 기도라는 건, 소위 프레이어라는 건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차라리 산들바람 같은 것들, 자연, 우리가 느끼는 뭐 폭풍우, 또 뭐 장엄한 어떤 풍경들 이런 것들, 또 뭐 재난에 빠지게 하는 뭐 태풍들, 또는 너무 예쁜 새소리 이런 것들을 보고 스피노자는 소산적 자연이라고 합니다. 나투라 따라오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주관하는 그것들을 관장하는 자연을 보고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죠. 나투란스라고 합니다. 이제 근대 종교성에 의해서 여러분 바리 스피노자는요. 스페인 쪽에 살다가 자기 아버지랑 아주 어렸을 때 손을 잡고 어마어마한 장면을 봐요. 친할머니가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스페인의 기독교 박해,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에 살다 죽었죠. 평생을 어디 교수가 되고 싶었으나 운이 없었고 또 유대인 커뮤니티에서 주이시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당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어디 딴 데 가서가 아니고 어딜 갑니까? 쫓아다니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해요. 그 추방이 풀리기 전까지는. 근데 그가 아주 자유스러운 신관을 펼쳤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로부터 그랬거든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가니까 유리를 깎는 일을 렌즈 깎는 일로 하고 살다가 그 가루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스피노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은 스피노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개뻥입니다. 어느 논설위원이 그렇게 잘못 인용한 게 정설이 돼가지고 옛날에요. 자, 이 모습인 거예요. 소위 톨러런스라고 하죠. 화해해야 돼요. 결국은 보마르시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땠는지 불분명합니다. 여러 개의 버전이 있어서. 단 바로 이 사람 대본가 피가르 결혼에는 대본을 썼던 라폰테. 이 사람은 왜 카사노바가 이게 나오냐면요. 원래 신부였어요. 이탈리아 중서부죠. 서부의 체네다라는 데서 태어나서 일찌감치 신학교에 가가지고 신부가 됐어요. 그러다가 운명의 여인을 만난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유부녀였어요. 그래서 파문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로 가요. 가서 베니스 요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카노바 백작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카노바 백작도 이렇게 어디 자기 재산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미남이고 정력이 좋았죠. 그래서 전 유럽을 이렇게 유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노마드처럼. 그래서 그의 일대기를 우리는 카사노바라고 하죠. 이 카사노바의 베니스 방언이 카노바거든요. 이 다폰테는 카사노바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서 둘이 같이 유럽을 유랑한 얘기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돈조반니고요. 카사노바는 실제 있던 인물이고 돈조반니는 이 다폰테가 지어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근대 정신들의 보고였던 프리메이슨의 이론이었고요. 바로 이 사람에 의해서 보마르시의 대본이 이렇게 바뀝니다. 계급은 투쟁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급은 눈에 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권력, 성, 그 다음에 종교가 늘 그걸 만들어요. 억압기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여기에다 담았고요. 해법까지 제시하죠. 꽤 긴 강연이 됐네요. 저도 모르게. 바로 자연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 산들바람과 같은 상태. 대단한 유위이자 무위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가야 결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는. 이것이 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요즘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그 혁명은 자기로부터의 혁명이죠. 사회는 아무리 혁명해도 늘 혁명해야 됩니다. 자기로부터의 혁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네요. 자기로부터 혁명이 안 된 상태에서 많은 남녀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혼은 항상 성의 결합이거나 물질의 결합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때 우리 수잔나가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가 결혼은 곧 혁명이며 결혼에 반대하는 권력, 종교 이런 모든 밭 또는 음란 이런 것들의 성적 담론의 강을 건너가야만 결혼이 완성된다는 얘기죠. 흔히들 많은 부부들이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러지만 어느 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알고 보면 99%가 외도로 인한 거라고. 남녀가 그렇지 않으면 헤어질 이유가 없다고.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잔나는 그래서 백작을 불러내러 갑니다. 한편에는 자신의 옷을 입고 백작 부인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오페라 얘기 중간에 피가로가 그걸 알아채요. 그래서 피가로도 한쪽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참 백작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 다음에 그 둘의 변장극이 통할지 안 통할지, 본인의 신랑으로부터 또 오해나 받지 않을지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죠. 그때 수잔나는 절대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음악을 들려드리기 전에 이 공간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칸트가 얘기하는 아프리오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나투란스예요. 그 다음 뉴턴도 원래 이 공간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양자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뇌사진이죠. 여기 보시면은 센소리라고 써 있죠. 별게 아니에요. 감각기관이에요. 그리고 요쯤에 아마 송과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송과체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집니다. 그 멜라토닌이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해요. 잠자고 깨어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감성 상태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뇌로 본다면 센소리움, 그 전에 절대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잔나는 절대 공간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오늘 강연은 수잔나의 마지막 노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인데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붙어 있는 노래만을 못 들으시니까. 남편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 남편은 숨어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나타나지 않죠. 숨어 있죠. 근데 첫 가사는 내 웬이 넌 따르다. 내님이여 오세요. 라고 그 다음에 거기는 백작의 정원이에요. 근데 개울물이 졸졸졸졸 흐른다고 얘기해요. 정원에서 개울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공간은 다른 공간이에요. 지금 현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공간에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라가 당신의 이마 위에 왕관을 씌워주겠소. 이 말이 얼마나 예쁘냐면 뭐냐면요. 여기서는 그대의 이마에 내가 나라가 왕관을 씌워주겠소. 이거는 뭘까요? 왕관이 뭡니까? 권력이죠. 근데 그대는 누구예요? 사랑한 사람은 피가로잖아요. 피가로는 하인이고. 이 말의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감각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감사합니다.